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역사상 몇 안 되는 민족이 해낸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원래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로 뭉쳐 자신들의 땅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죠. 비교할 수 없는 호화로움, 엄청난 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세련된 정교함. 고대 페르시아는 여행자들에게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세상 안에는 이상한 규칙, 의식, 금기들이 존재했어요. 우리는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스 사절들의 메모, 바빌로니아의 서령 문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텍스트를 통해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절차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건 많은 종교적 전통처럼 상징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실제적이고 엄격하게 규제된 과정이었어요. 조로아스터 교도들,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 페르시아의 지배적인 종교 집단. 에게는 요소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됐어요. 땅, 물, 불, 공기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고 시체는 본질적으로 불결함의 근원으로 간주됐죠. 그래서 시체를 땅에 묻거나 장작더미 위에서 태우는 건 우주의 질서에 대한 범죄로 여겨졌어요. 누군가가 죽으면 시체는 묻히지 않았어요. 대신 다크마라고 불리는 원형 돌탑 꼭대기로 옮겨졌죠. 이런 구조물은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 야즈드나 사리 근처에서 볼 수 있어요. 평평한 탑 꼭대기에는 시체들이 알몸으로 놓였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엄격히 구분됐어요. 남자는 한 구역, 여자는 다른 구역, 아이들은 또 다른 구역이에요. 십자가도 묘비도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돌로 된 원과 새들 뿐이었죠. 주요 목적은 시체가 소멸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주로 독수리 같은 청소동물 새들이 불결함을 산자의 세계에서 멀리 가져가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이 과정은 빨랐어요. 몇 시간 안에 뼈만 남았죠. 살이 다 사라지면 남은 뼈들은 중앙 구덩이로 밀려 들어가 천천히 분해됐어요. 특히 뼈는 묻히지 않았어요. 그냥 구덩이에 놓여 있었죠. 빗물도 그 구덩이로 흘러 들어가 한때 인간이었던 모든 것을 녹이고 사라지게 했어요. 조로아스터교 문화는 나사, 시체의 불결함이라는 개념에 깊이 집착했어요. 그들은 이 불결함이 피부에서 공기로, 숨결에서 집으로, 집에서 주변 모든 것으로 물리적 정밀도로 퍼진다고 믿었죠. 이 불결함을 없애기 위해 이집트처럼 기도나 향,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요 정화 수단은 황소의 오줌이었어요. 고메즈라고 불리는 이 액체는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악의 힘, 디루즈를 파괴할 수 있는 신성한 액체로 여겨졌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었어요. 이 의식은 말 그대로 실행됐죠. 죽은 사람의 시체는 이 액체로 씻겨졌어요.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씻겨야 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손으로 시체를 만졌다면 특별한 주문을 외우며 황소 오줌으로 3번 씻어야 했어요. 이 의식을 조용히 하는 건 금지됐어요. 불결함이 듣고 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오줌은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사원에서 기른 특별한 황소들로부터 채취됐어요. 이 황소들은 밭에서 일하거나 짝짓기를 하거나 신체적 상처를 입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신성함에 살아있는 그릇이었죠. 시체가 다큼에 놓이거나 저주받은 구덩이에서 썩도록 내버려진 후에도 그 사람의 잔재는 여전히 불결함의 근원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머리카락과 손톱이요. 이 무해해 보이는 잔재들은 악의 덫으로 간주됐어요.
빨리 분해되지 않고 몇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들이 시체의 기억, 그리고 그 불결함을 간직한다고 믿었죠. 그냥 자르고 버릴 수는 없었어요. 특히 죽은 후의 모든 이발은 의식이 됐어요. 죽은 사람에게서 모은 머리카락은 사원의 신성한 불꽃이 아닌 별도의 불로 태워졌어요. 손톱도 마찬가지였죠. 태우기 전에 악을 물질에서 분리하기 위해 황소 오줌으로 씻었어요. 그런 다음 특별한 도자기 조각 위에 놓고 단 한 가닥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태웠어요. 이 의식에 사용된 불은 다른 신성한 물건과 접촉할 수 없었어요.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정화되지 않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불에 들어가면 그 불꽃 자체가 더럽혀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 경우 화로를 다시 성화해야 했고 사제들이 소집되어 3일간의 복원 의식을 진행해야 했죠. 일부 텍스트는 심지어 구체적인 경고를 주었어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은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집 주변에서 사용하면 안 됐어요. 그 물은 황무지에 버리거나 증발시켜야 했죠. 이렇게 해서 죽음에서도 사람의 세상 속 영향은 계속되었고 마지막 흔적까지 통제되어야 했어요. 조로아스터 교도들에게 물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는 존재, 아파에이파라는 신성한 여성의 본질이었죠. 이 본질이 시체, 피 또는 불결한 분비물로 더럽혀지면 즉시 정화해야 했어요. 죽음과 접촉한 물은 병든 것으로 여겨졌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기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말 그대로 생명력을 잃고 땅을 키우지 못하며 질병과 가뭄을 일으킬 수 있었죠. 시체가 강에 들어가는 것, 우연이든 고의든 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됐어요. 특히 신성한 위대한 물, 주요강과 관련된 경우는 더 심각했죠. 이런 경우 특별한 정화 의식이 필요했어요. 이 의식은 3일에서 9일까지 걸릴 수 있었고 사제들, 깨끗한 불그릇, 재, 그리고 황소 오줌이 포함됐어요. 사제들은 강둑에 다가가 말린 식물을 태우고 야스나 얀나와 벤디다드, 비엔디다드에서 신성한 주문을 외운 뒤 정화 액체를 항상 하류로 부었어요. 때로는 물을 그릇에 담아 강 밖에서 정화한 후 다시 강으로 돌려보냈죠. 벤디다드에 따르면 개, 사람, 심지어 성화되지 않은 손톱을 물에 던진 사람은 채찍질로 처벌받아야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엄격한 정의로 유명했어요. 처벌에 관한 법은 엄격하면서도 공정함을 특징으로 했죠. 페르시아에서는 첫 번째 범죄로 사형에 처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든 선행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모든 범죄자는 범죄에 비례한 처벌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일단 유죄가 입증되면 정말로 고통받아야 할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독창적인 처벌을 고안해냈죠. 페르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 방식은 빠르거나 극적인 게 아니었어요. 동양이 도끼와 교수대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조로아스터교의 법체계는 피를 흘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심지어 정의를 위한 살인조차도 요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피는 땅에 닿아서는 안 됐어요. 사형수는 좁고 밀폐된 공간, 대개 출구 없는 구덩이나 돌방에 갇혔어요. 때로는 음식이 주어졌지만 물은 절대 주지 않았죠. 죽음은 천천히 찾아왔어요. 갈증, 질식 또는 고립을 통해요. 그 아이디어는 범죄자가 흔적 없이 녹아 사라져야 하며 불, 물, 땅에 얼룩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방법은 살인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배교자, 이단자, 맹세를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허락 없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됐어요. 심지어 사소한 범죄, 예를 들어 의식적 순결을 잃은 경우
에도 당위 고립을 선고받아 불결함을 견뎌내도록 했죠. 공개 처형도 복수도 없었어요. 오직 아샤, 즉 우주의 질서를 엄격히 따르는 것뿐이었죠. 세상은 천천히 보이지 않게 균형을 되찾아야 했어요. 고대 페르시아에서 정의는 단순히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더 높은 우주적 질서의 표현으로 여겨졌어요. 최고 판사 중 한 명인 시삼네스가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자 다리우스 왕은 아무도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했어요. 그는 페르시아 법정을 공정성과 공평함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했죠. 시삼네스가 뇌물을 받지 않도록 다음 판사를 확실히 단속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잔인한 본보기를 세웠어요. 시삼네스가 처형된 후 그의 삶은 사형 집행인의 도끼 아래 끝났죠. 다리우스는 그의 피부를 벗기라고 명령했어요. 그 피부는 시삼네스가 법정에서 앉았던 의자를 덮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의자에 누가 앉았냐는 거예요. 다리우스는 시삼네스의 아들을 새 판사로 임명했어요. 매일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탐욕의 대가로 치른 값을 상기했죠. 이렇게 다리우스는 사법부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성을 보장했어요. 고대 페르시아에서 가장 끔찍하고 정교한 처형 방식 중 하나는 재 속에서 천천히 질식시키는 거였어요. 이 처벌은 약 20m 높이의 거대하고 속이 빈 탑에서 이루어졌어요. 탑은 뜨겁지 않지만 폐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식성 있고 미세한 재로 가득 찼어요. 탑 꼭대기에는 플랫폼이 있었고 사형수는 재 속으로 던져졌죠. 낙하로 부상을 입을 수 있었지만 죽지는 않도록 설계됐어요. 피해자는 고통을 통해 천천히 죽어야 했죠. 탑 내부에는 바퀴로 작동하는 장치가 있어 재를 휘저으며 미세한 먼지 구름을 목구멍과 폐로 보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움직일수록 질식이 빨라졌죠. 죽음은 낙하가 아니라 폐가 재로 가득 차면서 점진적으로 찾아왔어요. 이 잔인한 처벌은 너무 악명 높아서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한 구절에서는 사악한 사제가 정확히 이 방식으로 처형되었고 그의 가족은 시체를 묻을 권리도 박탈당했다고 나와 있죠. 로마 황제 발레리안의 운명은 후기 로마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260년에 실패한 군사작전 후 페르시아 왕 샤푸르 1세에게 포로로 잡힌 그는 적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 됐어요. 발레리안은 쇠사슬에 묶여 페르시아 군대 앞에서 행진해야 했어요. 샤푸르의 영광과 로마의 몰락을 증명하는 증거였죠. 하지만 가장 굴욕적인 순간은 다른 형태로 찾아왔어요. 왕이 말을 탈 때마다 그는 전 황제의 등을 발판으로 사용했어요. 끝은 더 끔찍했죠. 샤푸르가 발레리안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질리자 그는 그의 처형을 명령했어요. 녹인 금이 황제의 목구멍으로 부어졌고 그의 죽음은 끔찍하고 상징적인 광경이 됐어요. 고대 페르시아에 알려진 모든 처형 방식 중에서 가장 끔찍한 독창성을 띤 하나가 있어요. 이건 평범한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가 왕의 개인적인 적으로 간주한 자들에게 사용됐죠. 드물게 사용된, 그래서 인간의 잔혹함의 기록에 영원히 새겨진 방법이에요. 사형수는 알몸으로 벗겨져 나무로 만든 장치, 속이 빈 나무 줄기나 단단히 밀봉된 두 척의 배 사이에 갇혔어요. 머리, 손, 발만 노출되고 나머지 몸은 갇혔죠. 그러고 나서 고문 의식이 시작됐어요. 그 사람은 우유와 꿀 혼합물을 소화계가 망가질 때까지 강제로 먹었어요. 몇 시간 안에 몸은 자신의 배설물에 젖고 상처와 피부 주름에서 액체가 새어나와 곤충을 끌어들였죠. 꿀은 얼굴, 팔다리, 몸통에 발랐어요. 파리, 말벌, 기타 곤충떼가 곧 몰려들었죠.
물림, 기어다니는 곤충, 유충 감염, 염증은 몸을 살아있는 썩은 껍데기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처형은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매일 강제로 먹이를 받아 죽음을 늦추고 고통을 연장했죠. 정신은 보통 몸보다 먼저 무너졌어요. 어떤 이들은 이틀 만에 환각을 보기 시작하며 현실감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죽음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왔어요. 고대 자료에 따르면 이 처벌을 받은 한 피해자는 17일 동안 그 상태로 살아남았다고 해요. 고대 페르시아에서 종교 지도자, 사제들은 단순한 영적 안내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한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죠. 스메르디스라는 사제가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키루스 대왕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고 사기를 통해 왕좌를 차지했어요. 놀랍게도 스메르디스는 유능한 통치자였어요. 그는 평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금 개혁을 도입하고 군 복무법을 완화했죠. 하지만 그의 속임수가 발각되자 그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처형 후 사람들의 분노는 모든 사제에게 향했어요. 군중이 거리로 몰려나와 사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죠. 학살이 끝난 후 페르시아인들은 이 사건을 매년 기념하기로 했어요. 매년 스메르디스의 사망 기념일에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만약 어떤 성직자가 감히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잔인하게 살해당했죠. 그날은 증오와 대중의 복수의 상징이 됐어요. 고대 페르시아와 주변 지역에서는 반역자에 대한 잔인한 처벌이 흔했어요. 적을 죽이지 않고도 살아있는 상태로 훼손하는 것은 굴욕을 주고 두려움을 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죠. 다리우스 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앞으로의 반항적인 생각을 완전히 짓밟기로 했어요. 그는 반란의 지도자들을 끔찍한 운명에 처했죠. 그들은 혀가 잘리고 한쪽 귀가 제거되고 한쪽 눈만 남겨졌어요. 하지만 죽음은 즉시 오지 않았어요. 반역자들은 왕궁의 문에 사슬로 묶여 처벌에 살아있는 상징이 됐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들을 보고 왕의 권위를 느꼈죠. 몇 주 동안 그들은 모욕, 구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노출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이 기괴한 전신은 다리우스의 통치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섬뜩한 경고로 작용했어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은 복종에 기반했어요. 젊은이는 나이 든 자에게, 가난한 자는 관리에게, 관리자는 왕에게, 왕은 법에 복종했죠. 이 질서를 깨는 건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교육, 봉사, 심지어 처벌까지 모두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어요. 가혹하고 의식적이며 모두에게 명확했죠. 고대 페르시아에서 자녀 양육은 엄격하고 진지하게 접근했어요. 5살이 될 때까지 소년들은 여성 구역에서 자랐고 더 주목할 점은 이 기간 동안 아버지가 아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아이가 유아기를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아버지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페르시아 남성들 사이에서는 용기와 다산 두 가지 특성이 특히 높이 평가됐어요. 헤로도토스는 왕위 때때로 대가족을 둔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며 미래 세대를 키우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했다고 기록했어요. 고대 페르시아의 많은 관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훌륭하고 공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3가지 핵심 기술을 익히도록 배웠어요. 훌륭한 기수가 되는 것, 정확하게 활을 쏘는 것,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페르시아인들은 거짓과 거짓말쟁이를 경멸했어요. 고대 페르시아에는 농업 노동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마르두라고 불리는 자유롭지 않은 농부들이
국가 소유의 땅에 묶여 있었죠. 그들은 그리스의 노예처럼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땅을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일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죠. 이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이주되어 종종 늪지대, 염분이 많은 들판 또는 관계수로의 가장자리 같은 척박하거나 새로 정복한 땅으로 보내졌어요. 그들은 관리자의 감시 아래 원시적인 정착지에서 살았고 사원, 법정 또는 종교의식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했어요. 여성과 아이들도 남성들과 함께 쟁기를 끌었죠. 그들은 임금을 받지 않았지만 곡물, 기름, 정부 창고에서 나온 낡은 옷 같은 고정된 배급을 받았어요. 도망자는 낙인을 찍히거나 캠프 중앙의 기둥에 묶였어요. 방해 행위를 저지르면 구타당하거나 더 심한 경우 죽은 구역으로 재배치되어 음식보다 일이 더 무거운 곳으로 보내졌죠. 죽은 자들의 시체는 조로아스터교 관습에 따라 묻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버려지거나 마른 운에 던져져 폐기물처럼 취급됐어요. 페르시아인들에게 불결함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건 숨결, 피, 죽은 자의 그림자, 날고기 조각, 잘못된 어조로 말한 단어 속에 살아있었죠. 평범한 사람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몰라도 조로아스터교대계는 이미 우주의 질서를 깨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서가 깨지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원해야 했어요. 회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것을 잘라내고 쫓아내고 이름을 바꾸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결혼이 혐오스러운 것이라 해도요. 조로아스터교에서 가장 이상하고 섬뜩한 의식 중 하나는 크베툭다, 할휴에툭다. 가까운 친척 간에 허용된 결합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빠와 여동생, 아버지와 딸,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결혼을 의미했죠. 이 관행은 분다이쉬, 분다이신과 덴카르드 덴카트 같은 조로아스터교 텍스트에서 특정 조건하에 허용되고 심지어 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어 목적은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가족의 의로움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부모 모두가 진리를 따르고 의식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면 그런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는 2배로 축복받고 순수하다고 믿었죠. 이런 결합은 아시아의 질서를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로 여겨졌어요. 특히 고위 사제나 영적 엘리트들 사이에서 드물지만 근본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었죠.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서 이름은 단순한 라벨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을 우주의 질서와 연결해 주는 거였죠. 이름을 통해 사제들은 의식 중에 영혼을 불러낼 수 있었고 정화 주문에 새겨졌으며 시족, 직업, 신앙을 표시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법을 위반하면, 특히 영적인 법을, 그들의 이름은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파괴되어야 했죠. 강제개명이라는 처벌은 배교자, 이단자, 시체 접촉 금기를 어긴 자, 거짓 결혼을 한 자, 또는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은 자들에게 적용됐어요.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전 이름을 박탈당하고 종종 치욕적이거나 동물적인 새 이름, 썩은 자, 저주받은 자, 이름 없는 자, 개의 아들을 강제로 부여받았어요. 이 새 이름은 공공기록에 등록됐고 이웃, 판사, 관리 모두가 이를 사용해야 했어요. 가족조차도 이전 이름을 부르면 처벌받을 수 있었죠. 이 모든 체계의 정점에는 한 사람, 샤가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통치한 게 아니라 아샤 우주의 질서 자체를 구현했어요. 그의 몸, 목소리, 이름, 심지어 그림자까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적절한 거리를 위반하는 건 세상의 균형을 방해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사람은 단순히 처벌받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지워졌어요. 페르시아 궁정에서는 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금지됐어요. 존경의 제스처가 아니라 보호의 형태로요. 샤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르마즈드 오올마치티에 의해 선택받은 신성한 질서와 연결된 존재로 여겨졌고, 평범한 사람의 시선은 그의 존재를 더럽힐 수 있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장군, 서기, 사제, 조차도 그와 말할 때 땅이나 벽을 바라봤어요. 예외는 드물고 항상 철저히 의식화됐죠. 크테시아스에 따르면 한 번은 경비병이 우연히 왕의 시선을 마주쳤다가 즉시 말없이 처형당했다고 해요. 그는 무례해서 죽은 게 아니라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죽은 거였죠. 샤는 권력의 중심이었고 물리적으로나 시선으로도 그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왕의 초상을 그리는 예술가들도 실물을 보고 작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두 설명이나 점토 주형을 받았죠. 샤의 죽음조차도 엄격한 의식을 따랐어요. 그의 시체는 절대 전시되지 않았고 얼굴은 가려졌으며 그의 이름은 며칠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왕을 보는 것은 허락 없이 살아있는 왕을 보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에서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목표는 모든 흔적을 지우는 거였어요. 무덤도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반역자, 신성모독자 또는 국가에 의해 저주받은 자로 선언되면 그 판결에는 모든 문서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포함됐어요. 기록 보관자들은 줄을 지우고 서판을 파괴하고 돌에 새겨진 비문을 끌로 지웠어요. 이름이 사원 제물에 나타나면 그릇은 깨지고 비문은 모래와 산으로 문질러 지워졌어요. 그 사람이 집이나 무덤을 지었다면 그것은 땅바닥으로 허물어질 수 있었어요. 이름을 보존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남지 않도록요. 이는 샤의 정치적 적뿐만 아니라 반항적인 사제들, 때로는 우주의 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된 전체 가족에게도 적용됐어요. 이런 처벌은 기록된 단어를 넘어섰어요. 이웃들은 그 이름을 잊어야 했고, 친척들은 그 이름을 말하는 게 금지됐으며, 대화나 기도에서 저주받은 이름을 말한 사람은 아샤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었죠. 조로아스터교 믿음에서는 이름을 사람의 존재 자체와 연결시켰어요. 이름이 파괴되면 영혼은 침바트 다리, 침밭 브리지, 내세로 가는 길을 건널 수 없게 되어 영원히 봉인됐죠. 따라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처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한 형벌이었어요. 페르시아에는 혈족 복수 제도가 있었어요. 살인자를 처벌하는 책임은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떨어졌죠. 이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산 왕조의 법률 텍스트인 마티카니 하자르 다데스탄 마티카니 하잘 다데탄에 명시된 법적 질서의 일부였어요. 피해자의 가족은 유죄자를 처형하거나 보상, 보통 가축, 은 또는 토지 형태를 받아들일 공식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상은 피해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죠. 만약 친척들이 복수를 추구하거나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불결함을 지속시킨 책임을 질 수 있었어요. 법은 복수되지 않은 살인을 의식적, 사회적 균형을 깨는 행위로 보았죠. 유죄자가 도망치면 피해자의 친척은 법정에서 복수를 맹세하는 서약을 했어요. 이 서약은 법적 문서에 기록되었고 상속될 수 있었죠. 어떤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추적을 했고 이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아샤, 즉 정당한 우주의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일부로 여겨졌어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역사의 가장 신비롭고
어두운 페이지를 탐험하는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